춥다. 저게 뭐지? 한겨울 산속에서 아이는 얼어 죽어가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버선발이라니. 누군가 할머니를 일부러 버린 게 분명해. 아이는 주저없이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버림받은 할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잡벌되는 아이. 과연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는 할머니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철이라는 12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철이는 부모 없이 홀로 초가집에 사는 고아였지요. 못 먹어서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작고 말랐지만 그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눈발은 하늘에서 쏟아지듯 내렸습니다. 철이는 얼어 죽지 않으려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지요. 춥다. 오늘은 나무라도 좀 주워야 할 텐데. 철이가 절벽 근처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절벽 아래 움푹 파인 바위 틈, 그곳에 사람 하나가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지요. 저게 뭐야? 철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 드신 할머니였습니다. 얇디얇은 옷차림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눈 속에 뒹굴고 있었지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할머니가 신발도 없이 버선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버선발이라니. 철이는 급히 할머니의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버선이 눈과 흙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철이가 조심스럽게 버선을 살짝 벗겨보니 그 안의 발은 이미 동상으로 보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이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지요. 누군가 이 할머니를 일부러 이곳에 버리고 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철이가 할머니의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게 뻔했지요. 철이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구해야 해. 나라도 살려야 한다고. 할머니, 제가 업고 갈게요. 철이는 할머니를 업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12살 꼬마의 힘으론 역부족이었지요. 철이는 그대로 할머니와 함께 눈밭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철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산빛 아래 늘어진 칠넝쿨을 발견했습니다. 맞다, 썰매를 만들면 되겠다. 철이는 재빨리 칠넝쿨을 잡아당기고 나무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손끝이 곱아 터져 따가웠지만 꾹 참았지요. 칠넝쿨과 나무 껍질을 엮어 엉성하지만 튼튼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썰매 위에 눕히고 철이는 칠넝쿨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끙끙. 철이가 온 힘을 다해 썰매를 끌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고 거친 칠넝쿨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철이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한참을 끌고 또 끌어 마침내 철이는 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누추한 초가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지요. 철이는 할머니를 방 안으로 옮겨 누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아껴두었던 마른 나뭇잎과 솔가지를 태우자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철이는 차가운 할머니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고 호호 불며 문질렀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뜨세요. 제발요. 얼음장 같던 할머니의 몸에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연심 할머니는 낯선 천장을 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셔서 꿈쩍도 할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철이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여긴 또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넌 누구냐? 여긴 어디고? 여긴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철이는 대답하며 옆에 있던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도토리 죽인데 제가 정성껏 쑤었어요. 그릇 안에는 물띠 묽은 도토리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변한 재료가 없어서인지 색깔도 탁하고 양도 적었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를 구했단 말이냐. 평생을 큰 저택에서 귀하게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시중들고 산의 진미가 상에 올랐던 삶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할머니 앞에 놓인 건 초라한 도토리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철이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할머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누추한 초가집이었지만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펴고 앉았지요. 철이는 할머니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꼭 양반댁 마님 같아 보였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맛은 텁텁했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죽이 꿀보다 달게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철이를 바라보았지요. 철이의 까만 눈망울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역병으로 잃은 아들과 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이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할머니, 왜 우세요? 죽이 맛이 없어요? 아니다. 맛있다. 참 맛있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철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름이 뭐냐? 저는 철이라고 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철이야,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어린 것이 혼자 사니. 철이의 환한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신만이셨어요. 산을 타며 약초를 캐셨는데 절벽에서 귀한 약초를 캐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지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열병이 나셨는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의원을 한 번도 못 불렀어요.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철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혼자 여기서 버티고 있었구나. 네. 아버지가 생전에 약초 캐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셔서요. 그걸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철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랑 저랑 둘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는 철이의 등을 쓸어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마지막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신 계로구나.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연심 할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과거도 모두 감춘 채 이 아이의 할머니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철이야,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할미는 진작에 저승 갔을 게다. 당연하죠. 이제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몸을 추스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초가집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두 사람은 부족한 끼니를 칡뿌리로 때우면서도 서로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매서운 찬바람이 초가집을 파고들었지요. 콜록, 콜록, 철이가 가슴을 부여잡고 심하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할머니는 철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정확한지 마치 수천 번은 해본 것 같았지요. 철이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자신의 맥을 짚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찬 기운이 폐에 맺혀서 생긴 해수로구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철이야, 혹시 돌배가 있느냐? 늙은 돌배면 더 좋고. 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당 뒤편 땅을 파헤쳐 쭈글쭈글한 돌배 몇 알을 꺼내왔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지난 가을에 묻어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 달여서 네가 마셔야 한다. 할머니는 돌배를 쪼개고 말린 도라지 한 줌을 씻어 솥에 넣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할머니의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지요. 칼로 돌배를 쪼개는 모습도 정확했습니다. 잘 듣거라. 돌배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도라지는 가래를삭인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기침을 잡는 명약이 되는 법이다. 보글보글 약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땅 속에서 숙성된 돌배는 기침을 멎게 하는 명약이란다. 철이가 달큰한 약물을 들이키자 거짓말처럼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가슴이 시원해요. 우리 할머니 손은 진짜 약손이네요. 철이가 해맑게 웃자 할머니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다짐했습니다. 내 의술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살아야겠다. 그날 밤 철이는 기침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철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철이야, 할미가 너를 꼭 지켜줄게. 며칠 후 철이는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를 팔아 쌀 한 대라도 구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읍내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철이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한가운데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마님. 철이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제사상 앞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지요. 제사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불효자 같으니 어머니처럼 섬기던 마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실족사하시게 만들다니. 사내는 제사상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김대감댁 청직이 맛이 아니오? 30년을 한결같이 주인을 섬긴 충복이지. 참 기특한 사람이로구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충직한 사람 보기 힘들지. 사람들은 마씨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철이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씨가 흐느끼는 틈틈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슬쩍슬쩍 살피는 게 보였지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목청껏 울까? 진짜 같지가 않은데. 철이는 본능적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철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철이는 마씨가 제사를 지내던 광경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님이 실족사했다고 하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진짜 같지가 않았어요. 꼭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마씨요. 김대감댁 청직이었대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대감은 바로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이었지요. 마씨, 그놈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할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래,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에 새싹이 돋는 봄이 왔습니다. 철이는 관아 뒷산 절벽에 매달려 귀한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문득 아래를 보니 담장 안쪽 툇마루에 한 소녀가 인형처럼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의 딸 초희였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철이와 눈이 마주친 초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니? 위험하게 거기서 뭐해? 전 철이에요. 근데 아기 씨는 날씨도 좋은데 왜 나오질 않아요? 초희의 표정이 쓸쓸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못 써. 그래서 툇마루가 내 세상의 전부야.
철이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품을 뒤적거리던 철이는 빨갛게 익은 산딸기 몇 알을 꺼냈지요. 이거 드릴게요. 철이는 담장 가까이 다가가 잎사귀에 싼 산딸기를 툇마루 쪽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초희의 손에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산에서 준 보석이에요. 반짝이는 조약돌도 건넸습니다. 와, 예쁘다. 초희는 조약돌을 햇살에 비춰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갇혀 지내던 소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지요. 나중에 또 올게요. 더 재밌는 거 가져올 테니 기다려요. 그날 이후 철이는 초희에게 바깥 세상을 전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철이가 가져다 주는 꽃과 돌멩이는 초희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작은 창문이 되었지요. 평화로운 봄날, 아랫마을에 끔찍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멀쩡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끓더니 온몸에 기괴한 붉은 반점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단순한 열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개 짖는 소리처럼 기침하며 숨을 헐떡였고 지난 겨울 굶주림에 약해진 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의원들마저 이건 괴질이다라며 도망친 뒤였지요. 참상을 목격한 철이가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랫마을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얼굴에 붉은 반점이 돋고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 그 붉은 꽃이 피면 다 죽어. 폐가 굳어서 아무도 못 살아. 20년 전 똑같은 병으로 자식과 손자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할머니, 의원들도 다 도망갔대요. 애들이 숨 넘어가는데 그냥 둬요? 철이는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기침도 고쳐줬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철이의 외침에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철이의 눈망울을 보니 죽은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요. 그래,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일어섰습니다. 철이야, 잘 듣거라. 네, 할머니. 이건 시간 싸움이다. 열을 내리는 시호와 피부의 도끼를 밖으로 빼내는 승마를 써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단, 비율이 중요하다. 승마를 너무 많이 쓰면 기운이 빠져 위험하니 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감초를 한 줌 넣어 독성을 누그러뜨려라. 철이는 할머니의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가 철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살려올게요. 철이는 밤을 새워 캔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철이는 약 항아리를 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지요. 재수 없게 거지가 어딜 들어와.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먹고 애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철이를 쫓아냈습니다. 철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지만 항아리만은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제발요. 이거 진짜 약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철이는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의원조차 포기한 집이었지요. 아주머니,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먹여보세요. 아이를 안고 넋을 놓았던 안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철이가 내민 약사발을 받아 아이에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저 거지놈 잡아라. 철이는 결과를 보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산 중턱에 주저앉은 철이는 서러움에 복받쳐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보고 더럽대요. 그때 할머니가 다가와 피 흘리는 철이의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철이야, 울지 마라. 깊은 산 속에 피는 난초는 누가 보지 않아도 그 향기를 멀리 퍼뜨리는 법이다. 남들이 뱉은 흙탕물에 네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던 너의 마음이 맑으면
그만이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철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에 기적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에 죽어가던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살아났대. 그 소문은 곧 마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씨는 저작거리에서 들은 소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새끼가 무슨 약을 썼다고.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말에 마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최씨네 마누라가 그러는데 아이가 준 약에서 아주 귀한 한약 냄새가 났다고 하더이다. 귀한 한약? 그것도 아주 정교한 배합이었다나 뭐라나. 마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귀한 한약 배합이라. 천하의 거지가 그런 걸 알 리가 없는데. 마씨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내가 산에 버린 그 늙은이가 살아있는 건가? 마씨는 자신이 연심을 벌였던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철이가 사는 산 근처였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추위에 버려진 늙은이가 살아있을 리 없지.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씨는 신복 하인을 불렀습니다. 산속에 사는 거지 꼬마집을 찾아가 봐라. 예,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그냥 가서 확인만 해. 혹시 늙은 노파가 있는지 말이다. 알겠습니다. 하인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초가집에서는 할머니가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철이야, 누군가 올라오고 있다. 누구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심상치 않구나. 할머니는 재빨리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철이야,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할미는 미친 사람이다. 누가 와도 할미가 노망났다고 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할머니. 바로 그때 하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누구 있느냐? 할머니는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밥 줘. 서방님 밥 줘. 나 배고파. 침을 질질 흘리며 손을 허우적거렸지요. 하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노망난 늙은이잖아. 철이가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할머니 침에 걸려서 아픈데 왜 놀라게 해요? 저리 가요. 너 그 약 만든 꼬마 아니냐? 네, 그런데요. 하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과 깨진 항아리, 먼지투성이 방바닥. 할머니는 계속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미쳤구만. 하인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이는 하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갔어요. 근데 할머니,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요? 마씨가 보낸 게 분명하다.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마씨요, 장터에서 봤던 그 사람? 그렇다. 조심해야 한다. 저놈이 우리를 계속 감시할 게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멀리 읍내에서는 하인이 마씨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산속에 늙은 노파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 어떻더냐? 완전히 노망이 든 늙은이더이다. 헛소리만 하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는 그 꼬마 녀석이 주워다 끓인 모양입니다. 마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추위에 살아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마씨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속 감시해라.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나으리. 마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초가집 마당을 비추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철이는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만 표정은 뾰루퉁했습니다. 지난번 마을에서 당한 멸시가 가슴에 맺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들이 왜 자꾸 섞이는 거야? 철이는 화풀이 하듯 잡초 한 줌을 움켜쥐어 마당 구석으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필요 없다 이거냐?
저리 가. 툇마루에서 이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천천히 내려와 철이가 버린 풀을 주워 들었습니다. 흙을 툭툭 털어내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이야,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다. 사람들이 그 쓰임을 몰라 잡초라 부를 뿐이다. 할머니는 철이의 손바닥에 그 풀을 올려놓았습니다. 네가 버린 이 쇠비름도 지식여 바르면 종기를 낫게 하고 다려 먹으면 장수하게 하는 귀한 약이란다. 쇠비름, 이게 약이에요? 그렇다. 마치언이라고도 부르지. 아주 귀한 약초란다. 철이는 손 안의 쇠비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철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윽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매한가지다. 사람도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가진 것 없다고 세상이 너를 잡초 취급해도 너는 죽어가던 나를 살리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산삼보다 더 귀한 약초다. 철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러니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철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산삼보다 낫나요? 철이는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귀한 약초처럼 살게요. 할머니는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에게 진짜 의원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진짜 의원이요? 그렇다. 지금까지는 약초 캐는 법과 다리는 법을 배웠지. 이제는 사람의 병을 알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할머니는 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잡고 맥을 짚는 거다. 이걸 진맥이라 한다. 맥이요? 그렇다. 사람의 몸속을 흐르는 피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지. 할머니는 철이의 손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느껴지느냐? 철이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뭔가 톡톡 튀는 것 같아요. 잘했다. 그게 맥이다. 할머니는 철이의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철이야, 명심해라. 맥은 손가락 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요?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맥이 잡히는 법이다.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철이는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철이는 약초를 캐러 가나 뒷산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초희에게 줄 예쁜 들꽃을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관아 안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철이는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감 부부가 한 의원에게 절을 하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초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요. 철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희. 철이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초희가 큰일 났어요. 의원도 포기했대요. 뭐라고? 제발 초희 좀 살려주세요. 철이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의원이잖아요. 왜 안 가요? 마씨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관아에 가면 내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럼 초희는 어떡해요? 그냥 죽으라고요? 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열나서 끙끙 앓다가 돈 없어서 의원도 못 부르고 그냥 죽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철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초희도 우리 엄마처럼 죽으면 안 돼요. 철이는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철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은 손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요. 이 아이는 엄마를 못 살렸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구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철이의 상처받은 마음과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마. 정말요? 단, 조심해야 한다. 내 얼굴을 가려야 해. 할머니는 낡은 쓰개치마를 꺼내 머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요. 관아 대문 앞에 도착한 철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초이를 고칠 수 있어요. 뭐, 또 거지 새끼가 왔어. 문지기가 나와 철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감이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현감은 철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초이가 유일하게 친구라 부르던 아이였지요. 네가 철이라는 아이구나. 네, 저희 할머니가 초이를 고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옛날에 의원이셨어요. 현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들어오너라. 철이는 할머니와 함께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감이 앞장서서 초이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초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현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초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철이가 왔구나. 응, 우리 할머니가 널 고치러 왔어. 현감 부인이 물과 수건을 가져오다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렸지만 굽은 등에서도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저 노파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현감 부인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초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초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현감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한참을 맥을 짚던 할머니는 초희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는 다리를 주물러 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현감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불치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냉기가 혈관을 막아 피가 돌지 못해 굳어버린 겁니다. 기혈 막힘이지요. 현감은 할머니의 진단을 듣고 놀랐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알 수 없는 병, 천형이라고만 했는데 이 노파는 정확히 병명을 짚어낸 것이지요. 이 노파, 보통 의원이 아니로구나. 그럼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둑을 터주면 물이 흐르듯 침으로 막힌 곳을 뚫으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현감 부부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딸이 다시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침을 잘못 놓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현감은 할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의 마디마디가 굵은 늙은 손이었지요. 정말 이 노파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통을 열었습니다. 가느다란 장침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철이는 할머니의 침통을 양손으로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침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늙고 기력이 쇠한 탓이었지요. 현감 부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철이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많이 떨려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침을 쥔 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철이야. 손은 늙었어도 사람 살리는 의원의 마음은 늙지 않는 법이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볼 때 생기지만 용기는 환자를 볼 때 생긴다. 그 순간 기적처럼 손의 떨림이 딱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힘없는 노파가 아니었지요. 과거 내 의원을 호령하던 수석 의녀의 서리빨 같은 기백이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고 온몸에서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철이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전광석화와 같은 솜씨로 초희의 인중과 백회혈에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지요. 현관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초희가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죽은 피, 어혈이었지요. 현관 부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할머니가 침착하게 제지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몸속을 막고 있던 도끼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관 부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초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견뎠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요. 이런 침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노파는 대체 누구인가? 침을 모두 빼낸 할머니는 다시 초희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다리에서 서서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백했던 피부의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따뜻해. 초희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초희의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여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 철이야, 이제 기운을 북돋아야 한다. 당귀와 천궁을 다려 먹여라. 그래야 피가 차오르고 다시 걸을 수 있다. 네, 할머니. 제가 제일 좋은 약초로 다려올게요. 할머니는 진짜 신의 손이에요. 철이는 감탄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철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간절함이 다 한계지. 현감과 부인은 죽어가던 딸의 다리에 온기가 도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쓰개치마를 고쳐 썼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앞으로 일주일간 제가 드린 약을 꾸준히 드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감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성함이라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산속에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초희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철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철이야, 너도 잘했다.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낸 네가 기특하구나. 할머니는 철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아 담장 밖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씨가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씨의 저택. 마씨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쪽으로 염탐을 보냈던 하인이 숨이 턱 끝까지 차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라. 관아에서 나왔다는 그 노파. 산길을 오르다 바람에 쓰개치마가 벗겨졌는데 하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매며 걸음걸이가 마님과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마씨의 손에서 술잔이 툭 떨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독한 늙은이가 진짜 살아있었단 말이냐? 마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만약 연심이 살아 돌아와 관아의 사실을 알린다면 자신이 훔친 재산과 지위는 물거품이 되고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마씨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왈패들을 불러라. 곧이어 험상궂은 왈패 대여섯 명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씨는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마루로 던졌습니다. 받아라. 헤헤, 일이 꽤 험한가 봅니다. 오늘 밤 산속에 있는 초가집을 태워버려라. 마씨가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늙은이와 꼬마 녀석.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한다. 실수하면 너희들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걱정 마십시오. 뒤탈 없이 처리해 드립죠. 왈패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산속 초가집. 할머니와 철이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짜 멋졌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 허허, 피곤하구나. 얼른 자자. 두 사람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기를 띤 그림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을 포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냄새지? 철이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창밖에서는 초가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불이야, 할머니. 철이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길이 벌써 방문까지 번지고 있었지요. 철이야, 이불을 물에 적셔라. 철이는 황급히 물동이에 물을 이불에 끼얹고 젖은 이불로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제 등에 엎이세요. 할머니는 철이의 등에 엎이며 가슴팍을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속적삼 안쪽에 숨겨둔 붉은 비단 주머니였지요. 문을 박차고 나가거라. 철이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온몸을 감쌌지만 젖은 이불 덕분에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요. 철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온 순간 뒤에서 초가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이는 할머니를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철이는 할머니를 업고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왈패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한참을 달린 끝에 철이는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초가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지요. 철이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끝났어요. 집도 다 타고 약초도 다 타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재투성이가 된 철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이야,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버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에 다시 싹이 튼단다. 할머니는 철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집은 탔지만 너와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사람이 산다는 건 타버린 잿더미 위에도 다시 집을 짓는 일이다. 할머니는 철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네가 나의 뿌리고 내가 너의 흙이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철이는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만 계시면 저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관아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초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은 관아를 향해 걸었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철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지기가 나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저는 철이에요. 초희에게 좀 전해주세요. 바로 그때 안에서 초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이, 아버지, 철이가 왔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현감이 급히 밖으로 나와 대문 밖에 두 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몸이 검댕이 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요. 무슨 일이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현감은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철이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왈패들이. 대체 누가 감히? 현감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체라니요. 할머니는 품속에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철이는 처음 보는 주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와 오래된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현감은 옥놀이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황 문양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중전하사.
현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저 단정한 자세, 정확한 진단, 우아한 침술. 평범한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문서를 펼쳐보니 붉은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 의원 의녀수, 임명교지. 할머니는 낮지만 기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갑자년까지 내 의원 의녀수로 중전마마의 산후조리를 도왔던 장현심이라 하옵니다. 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가 궁궐에서 일하셨던 분이셨어.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급히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니, 선대왕후 마마를 모셨던 전설 속의 신의 손, 장의녀님이십니까? 그리 불러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어르신 같은 귀한 분이 어찌하여 우리 고을 산속에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청지기 마씨가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자가 저를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철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얼어 죽었을 겁니다.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마씨라는 자가 감히 그자가 오늘 밤 왈패들을 보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포졸들을 보내 마씨를 잡아오겠습니다. 현감은 밖으로 나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마씨를 당장 잡아오너라. 철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할머니는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게다.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관아마당으로 마씨를 끌고 왔습니다. 놓아라, 놓으라고. 마씨는 발버둥을 쳤지만 포졸들은 그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현감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씨, 너의 죄를 알겠느냐? 억울합니다. 마씨는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내 놈이 주인을 배신하고 재산을 가로챈 것, 그리고 주인을 산에 버려 죽이려 한 것.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마씨는 억울하다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가 30년을 김 대감님 밑에서 개처럼 일하며 이 집안 재산을 불렸습니다. 마씨는 현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대감님 돌아가시고 핏줄도 없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제가 관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현감이 노기를 띤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실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마씨는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나를 산에 버리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지. 그런데 내가 살아 돌아왔다. 할머니는 마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의 아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마씨는 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입 닫혀. 할머니의 일갈에 마씨는 움찔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씩 마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불린 재산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불린 재산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나를 위해 남긴 핏땀이다. 주인이 눈을 감자마자 그 은혜를 도둑질로 갚다니 내 놈은 짐승만도 못하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온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씨는 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님께는 핏줄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는데. 할머니는 철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핏줄이 없다고. 할머니는 철이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기 내 목숨을 구해준 이 아이가 내 손자다. 철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영감이 남긴 유산의 주인은 바로 이 아이다. 마씨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지기가 주인을 배신했다니, 30년을 섬기고도 저런 짓을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군. 포승줄에 묶인 마씨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늙은이가 거지놈과 짜고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제가 30년을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때 철이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저씨가 왈패들 시켜서 우리 집에 불 질렀잖아요. 곧이어 끌려온 왈패 두목이 마씨가 시킨 지심을 실토하자 마씨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현감은 마씨를 내려다보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 천륜을 어긴 죄 용서받을 수 없다.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고 너는 관노비로 삼아 평생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안 됩니다. 내 재산, 내 돈, 마씨는 처참하게 끌려나가 곤장을 맞았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철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쁜 사람 다 벌 받았으니까 우리 두 다리 뻗고 자요. 할머니는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심판이 끝난 후 할머니와 철이는 현감의 배려로 관하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씨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할머니에게 돌아왔지요. 할머니, 이제 옛날에 살던 큰 집으로 가실 거예요. 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큰 집에는 더 이상 좋은 기억이 없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 그곳에서 잃었으니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철이야,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저요? 저는 할머니만 계시면 어디든 좋아요. 할머니는 철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 고을의 터를 잡자꾸나.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의원을 열 거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해서 의원을 못 부르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원 말이다. 와, 좋아요. 철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감은 마을 입구에 좋은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철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대문 위에는 연심 의원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들었어. 그 의원은 돈 없어도 진료를 해준대. 정말. 그럼 우리 아이 좀 보여줘야겠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진료했고, 철이는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초이도 자주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초이는 이제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었지요. 철아, 오늘은 무슨 약초 배웠어? 오늘은 당귀랑 천궁이야. 두 아이는 약초밭을 함께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심 의원은 점점 유명해졌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철이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이는 이제 22살의 헌치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의젓한 의원의 모습이었지요. 의원님, 맥을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손목을 이리 주십시오. 철이는 능숙하게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없이도 혼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지요. 옆에서는 초이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초이도 이제 22살의 아가씨가 되었고 연심 의원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툇마루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였지요. 눈이 침침해져 진료는 못하지만 철이가 환자를 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잘하는구나, 우리 철이.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매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누워 계셨고 철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 앉아 있었지요. 철이야. 네, 할머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생겼어. 할머니, 늦은 나이에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다고 말이다. 철이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백발을 쓸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다. 할머니는 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의술은 이미 너의 손에 다 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다. 할머니, 고맙다, 철이야. 할머니는 철이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이었지요. 철이는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철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심 할머니의 49제가 지난 어느 날, 연심 의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의원님, 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철이는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지요. 철이는 선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철이를 위해 남긴 의학책이었지요. 철이는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철이는 처방을 내렸고 환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쩌죠? 철이는 할머니가 했던 말투 그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대신 집에 있는 늙은 호박 하나만 가져오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환자가 돌아가고 철이는 진료를 마쳤습니다. 대청마루 밖을 내다보니 처마 밑에 연심 의원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한 덕에 윤이 났지요. 바람이 불어 현판 옆에 매단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는 현판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 철이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심 할머니와 철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 내리는 겨울산,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철이는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고 할머니는 철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지요. 혈육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잡초라 부를지라도 스스로를 귀한 약초로 여기고 계신가요? 철이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30년을 주인을 섬긴 마씨였지만 결국 배신과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지요. 연심 의원의 현판 아래에서 오늘도 철이는 사람을 살립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철이처럼 연심 할머니처럼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